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내 타짜와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용주백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할 게 많아요. 본방불가까지 아이템 넘쳐가지고 그냥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 예. 그런데 이거부터 좀 해보죠. 일단은 오늘이 10시에 대통령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이거든요. 취임 한 달 맞아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30일. 요거부터 좀 보죠. 이런 거 우리 좋아합니다. 점수 매기고 한 줄 평하는 거. 예. 이재명 정부가 30. 윤타짜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어.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나한테 시키지 마 이런 표정인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지. 아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예. 30일 예. 한 줄 평. 한 줄 평. 예. 기대한 거보다는 괜찮다. 기대한 것보다는 괜찮다. 자, 장타짜는 잘했다. 저 추석 선물에서 달려가는군요 지금. 네. 예, 서타짜는요. 예, 잘한다. 그거는 좀 억양이 그 본회의장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의원들이 잘한다. 이건 약간 안 좋은 느낌인데 억양은 진짜? 아니지. 거기서는 그 잘한다 잘해. 이거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리지. 왜 그래요? 자꾸 제 말을 이상하게 곡해를 해. 좀 힘들어요. 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 없이 잘한다. 예. 흠잡을 데 없다. 지금까지. 흠 잡을 때는 한가 야, 평가가 있지. 되게 좋으네요. 예. 네? 김민석 일단은 후보자는 좀 흠을 잡아야 된다. 그냥 네 사람의 네 타짜의 저 평가를 합치면 다 그냥 A+ 합점이라는 거잖아. 어쨌든. 결과가 다 잘한다. 그냥 A 그럼 잘한다니까. 기대한 거보단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괜찮다. 제가 기대한 수준으로 예상한 거보다 낫다는 거니까. 예상한 거보다 낫다. A+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쳐놓은 사고가 그리고 전임 정부가 너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뭘 해도 돋보이고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인사도 전임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말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박타짜 보기에 한 달 지켜보니까 30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려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저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자. 성과 중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흥묘 백묘로도 얘기를 했고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면 전임 정부의 사람도 가리지 않는다. 실제 지금 관가에 놔두는 평가가 이제 공무원들 중에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고위직에 발탁되는 사람들이 어떤 인맥, 네트워크 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그거하고 다르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뽑은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약간 이제 공직사회가 한편으로 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전 같으면 지난 정부에 이제 좋은 자리에 갔던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못 뽑거나 폐기되거나 아니면 한직 떠돌거나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의욕이 될 수도 있어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이제 성과를 무엇보다 우선에 챙기는 그런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장사자는 전 겸손과 존중 이게 가장 좀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존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본인에게 다른 얘기하는 분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과 처단이었거든요. 단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가서 잘 설명드려라.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처음에는 저 의심도 했거든요. 이거 연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그냥 정말 국민으로서 일하자 그런 진정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서타짜 평가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뭐 디테일에 강한 실용주의자다. 디테일에 강하다. 굉장히 그 꼼꼼하게 챙겨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그 밑에 사람들은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수록 국민들은 편하다.
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고 이 국정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저기 박 타짜님 말대로 기저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예. 좀 제가 그 의태어로 표현하면 건들건들하고 건성건성 국정 운영을 했다면 장 타짜님 얘기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겸손하고 예. 굉장히 성실하게 아하. 어떤 국정에 임하고 있다. 예. 예. 술도 안 드신다는 술 드신다는 뒷얘기가 술 없잖아요. 먹을 시간이 원래 금주 아니 소주 몇 잔을 하시는데 네. 그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없대요. 제가 어제도 좀 몇몇 그 대통령실 사람들하고 통화했더니 예. 거의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요. 예. 윤타짜는 굉장히 좀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질문 안 할까요? 이거 그냥 패스하실래요? 괴로운 건 아니고요. 네.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그 운동권 출신 강경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 긍정적인 거죠. 똑같은 강경파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차별화가 되는 걸로 느껴지고 예. 뭐 앞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로우키로 간다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행정부는 이렇게 실리 위주로 가고 예. 이 힘을 더 많이 가진 의회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고 이렇게 되면 예.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말 어렵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 표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활로가 별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뭐 탄핵 뭐 적폐청산 높은 지지율 이러는데 뭐 조국 사태 뭐 부동산 이런 걸로 그냥 네. 국민의힘 좀 거저먹은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빌미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을 것 같다. 쉽지 않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때처럼 뭐 예. 헛발질해가지고 야당이 그냥 거저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지 않을 문재인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히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예. 뭐 변호사를 쭉 하시고 어허, 이렇게 오셨지만 예. 경력이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전혀 생각하는 게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중도 우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힘든 상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예. 문 대통령은 유신 반대 학생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그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중심적이고 예. 심지어 이념적이기까지 하는 면모가 있는데 예. 아니 그래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그 지금 이 혁신당 대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세계관이 같아서 그래요. 문 대통령이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제가 염려되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념 진영을 배제하고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로 가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모아놓고 보니까 이건 뭐지 그림이?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짬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 그런 점이 좀 염려돼요. 역대 민주당 정부는 다 이념 가치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연역적으로 이게 뭔가 자기 국정 과제를 풀었는데 그런 거 없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모자이크가 조합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게 자체에 표류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이념과 가치는 있어요. 늘 예전에 그 자치단장 할 때부터 억강부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런 이 가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 좀 제가 기후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실용적이고 뭐 진보 보수 없이. 근데 다만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서. 이게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떤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틀림없이 주변에서 사실상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것만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오늘 해요. 30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일단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자신감? 네. 나는 뭐든지 물어봐도 나는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달 동안 평가를 보면 국민들 뭐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내가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불편한 질문도 특별히 나올 게 별로 없겠네. 내가 한 달 동안 성과 얘기하고 정상화시키는 거 얘기하고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민생경제 어떻게 챙길 것인지 정치외교 분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 이게 바로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그런 소통 방식이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비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기자회견을 빨리 해요? 30일 만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제가 비판하라고 물어보는 게.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항상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대통령실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뭐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건 맞아. 맞아. 시간 1시간 반 정도 하시면 뭐 이렇게 2시간 넘길 수도 있을 거고. 자유롭게. 네. 질문 사전에 뭐 제한 없이. 과연 그럴까?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맞다고. 형식 자체가 되게 재밌게 구성한 게 시간은 아마 1시간 반 정도 이상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시고 12시 반인가 그 비교섭 단체 대표들 식사 자리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일정이 돼 있어서 길게는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질문을 이렇게 막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통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돌려서 제비뽑기 하듯이 명함을 받았어요. 질문을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대변인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서 딱 뽑으면 명함이 나와요, 기자. 그러면 그 기자분이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식 자체가 뭐 말씀한 대로 짜고 치는 게 아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오히려 기자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이 언제 호명될지 모르니까. 그러네. 박타짜 만약에 거기 있는 정의일보 박원석 기자 뽑혔어요. 명함. 뭐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가장 눈앞에 그 현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7월 9일 날 관세 유예 조치 종료예요. 그때까지 지금 협상을 끝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좀 늘려서 그 사이에 협상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의 전략이 개별 국가들을 쫙 놓고서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예 없어. 뭐 여기는 뭐 한 달 유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외교나 통상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근데 지금 아직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소식이 뭐 조만간 할 거다라고만 얘기가 되지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 눈앞에 닥친 7월 9일 이 미국발 25%의 이 관세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걸 질문할 것 같아요. 자, 이 나머지 세 기자분들 질문하고 싶은 사람 손 드시면 제가 기회 드릴게요. 저요. 장 기자. 뭐 부동산 문제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할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거를 질문할 건데 저기 참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뭐요? 미국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다 나는.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했는데 그때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 이후에 대한민국의 뭐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참석해서 가지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북한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 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영향력 없었고 사드 배치하고 한한령 더 안 좋아졌다 결국. 훨씬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면 참석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 기자와 윤 기자는 별로 궁금한 게 없는 걸로 하고 아니요. 윤 기자한테 다른 거 물어보려고. 예, 말씀하세요. 더 괴로운 거. 이재명 정부 자꾸 물어보는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더 괴로운 거 물어볼까요? 국민의힘 원하시는 거구나. 저는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걸 물어볼게요. 주제 바꿔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장은 임명이 됐어요? 왜 안철수입니까? 당내에서는 아마 그 의원분 중에서 찾자면 안철수 의원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 지금 지도부에서는 뭐 혁신위원장까지 친윤스러운 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철수 의원은 뭐라도 지금 당내에서 당직을 맡아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양쪽의 그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그런 인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까 우려가 큽니까? 우려까지는 아니고요.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건 우려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우려네요. 그래요? 첫 타짜 보기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별 기대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 감동이 없으니까요.
이게 비대위 아니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일단은 이 인물에 대한 신선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리 신선하지 않잖아요. 아 정치를 너무 오래 했다. 그런 기도 하고 이분이 뭐 어떤 혁신적이거나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그 정치를 해왔던 게 아니라 늘 어떤 본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를 해왔던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이 당 저 당 옮겨갔고 심지어 뭐 늘 그 뭐라죠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신선하지 않아서 일단은 그 출발점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도 국민의힘 혁신위가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다. 구색 맞추기. 예, 그러니까 우리 혁신하고 있어요라고 정도 방 띄우는 거지 이게 실질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안용태, 내용은 안정훈.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낼 것이고 하지만 실질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백서 정도 만드는 조정훈 의원처럼 안정훈 그래 안정훈이구나. 안정훈이 될 가능성이 커서 저는 뭐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친한계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떤 포석으로 안철수 의원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카드로 보여요. 친윤 쪽에. 그러면 친한계만 안 들어오면 된다. 한동훈 견제 카드로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저걸 왜 맡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뻔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길어야 60일이 안 되는 기간 내에 혁신위가 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요한 혁신위도 뭐 잔뜩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 안 받아가지고 그냥 그날로 해체됐잖아요. 그 혁신안이라는 게 당 대표가 안 받으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전권을 주는 혁신위도 아니고 본인이 저걸 수용하면서 전당대회도 안 나가고 목적이 뭘까? 그래서 뭐 아니면 안철수 의원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판단석에 맞긴 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저거 성과 못 내죠. 왜요? 아니 길어봐야 60일도 아니에요. 전당대회 기간 감안하면 그 내에 그 인적 청산을 비롯해서 뭐 제도 개혁 비롯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런 룸을 전혀 안 주고 비대위원 인선된 거 보세요. 그런 룸이 없다는 게 비대위원 진영이잖아요. 거기서 비대위원들이 찬성하겠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 뭐 친윤들 불출마 이런 걸 내걸면 그리고 그걸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내년이 선거면 강제할 수 있어요. 근데 총선이 아직 뭐 멀었는데 3년 뒤인데 그거 어떻게 강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 할 혁신안을 손에 쥘 게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게 대선백서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문서 만든다고 그게 강제될 조직입니까? 그거 안 돼요. 근데 왜 맡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아마도 내가 너무 당내에 이 없다. 기반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전당대회에는 자신 없고 이걸 통해서라도 당내 기반과 스킨십을 늘리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장타짜 신한국당 공채 일기 똑같은 진단이에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도 뭐야 또.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딱 하나의 조건만 걸면 돼요. 뭐요? 우리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 점도 고치지 말아라. 비대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라. 비대위는 무조건 이거 다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내가 혁신위원장 하고 내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그런 방안 내가 마련하겠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그거 끝난 거죠.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이에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 관저 앞에 가지고 윤석열을 지킵시다 우와 이랬던 분 45명 중에 한 명 이름 올린 분이잖아요. 어저께는 뭐 저 불법 비상기원 뭐 사고하고 뭐 탄핵 사고하고 뭐 이러던데. 나아진 건데 그럼 진정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만약 혁신위원장이라면 그걸 첫 번째 이제 약속을 받아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인적 청산을 하겠어요. 그 45인 중에 주동자 한 10명 정도는 정경돼라. 다음번 총선 때 불출마 선언해라. 그렇게 요구를 딱 하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당원 당규 룰 있잖아요. 그 규정 바꿔라. 그 지금 현재는 당원 80, 국민의힘 지지하는 일반 국민 20인데 일반 국민 100%로 뽑자. 역선택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기 상황이다. 당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 이 장성철 혁신안이네. 네, 그 두 가지 딱 걸어놓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안 받아주면 안 한다.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저기 백서 만드는 거 지도부랑 상의할게요. 딱 일성이 이거잖아요.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장성철 혁신안 센데 장타짜 지금 얘기 보니까 흐뭇해하는데요 윤타짜 옆에서.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 국민의힘에서 안 할 거.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안 친 것이고 사실 송호석 원내대표 좀 제가 말씀드린 아니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겸 비대위원장 이분은 이제 올인원 제가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다 대하고 있잖아요. 저 어제 뭐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왕후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근데 불법 비상기업이라는 건 처음이래요. 아니 그런 자체가 뭐 어려워요? 당연히 불법 비상기업이지. 그러네. 아니 내란죄로 지금 대통령이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수사받는데 그 말을 왜 공당에서 못해요? 예전에 심지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합시다. 철회해야죠. 어제 나와서 해야 될 말은 그걸 철회한다고 얘기했었으면 입장이 바뀌었네 하는데 말로 뭐 불법 계엄이라고 했다고 그게 대단한 양으로 본인들끼리 치하를 하면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혁신이 거쳐서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비대위가 혁신의 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전권을 부여한 혁신위가 뭔가 혁신의 칼을 그 사이에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가 그걸 하는 건데 차기 당대표가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순서가 틀렸다. 차라리 차기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그 당대표 주도하에 혁신위를 갔어야 그게 의미 있는 혁신안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2005년도인가요? 홍준표 혁신위가 유일하게 성공한 혁신인데 당대표가 박근혜였습니다. 거기다 그냥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전권을 부여하고 다 받을게. 그러니까 그 혁신안이 이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저 송원석 비대위는 한시적인 비대위고 전대 준비 성격인데 저게 혁신위의 성과를 어떻게 보장해요? 그 순서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요. 아니면 차라리 전당대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혁신형 비대위를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 같은 그냥 김용태 뭐 비대위를 연장해서 혁신형 비대위로 가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그림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선 백서 물어보기 전에 짧게 요거부터 2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혁신위 친한기 의원들한테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혁신위에서 저 안철수 의원부터 제안받은 거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고 그것도 보니까 원내 몇 명, 원외 당협위원장 몇 명, 뭐 바깥에서 몇 명, 333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도식적인 구도화에서 무슨 혁신이 나오겠어요. 항상 원내 뭐 이런 식으로 뭐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딱 듣자마자 기시감이 너무 들어서 기대가 안 간다. 백서도 저희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안 된다. 백서 만들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뭐요? 각 지역 다니면서 민심을 듣는다. 이제 국민의힘이 묻고 뭐 혁신위원장이 답한다. 그거 해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세미나 공청회 한번 하고 얘기 듣고 네 대선 백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이 네 분은요 케미가 너무 잘 맞습니다. 한국 가요계에 김나박이가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시사계에는 나이 순으로 해서 장박윤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나이가 드러나네. 박장이에요, 박장. 박장윤서로 하겠습니다. 박장윤서가 있다. 그 유명한 이 네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또 나이를 드러내고. 야, 그래도 뭐 그러면 비슷해요. 뭐 그래, 한두 살 차야 다. 한 살 차이씩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저를 처음에는 이제 계속 방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걸어요. 뭐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국민의힘 비판을 안 할까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수 참칭 패널이 나와가지고 보수를 비판한다 하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체 모를 평론가가 정체 몰라? 정체 모를 평론가가 이재명을 지금 칭찬하고 국민의힘만 비판한다. 이제. 뭐 받았어요 또 레터 뭐 받았어요? 방심에 지난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러게요. 그 자기 본인의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고발하고 어깃장 놓는 당은 망해요. 그러니까 쓴소리 할 때 그거를 곱게 받아들이고 바꿔야 돼요. 본인도 한번 당한 적 없습니까? 뭐 저도 자주 당하지만 그래요? 쓴소리를 사랑하는 당이 돼야 그 공당이 성장한다. 자,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사랑하는 정치인과 공당이 성공한다. 앞서 2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윤탄차도 물어봐야 되겠다. 앞서 저 그런 얘기를 나왔잖아요. 장타짜고 박타짜 입에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 견제 카드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은 진짜 그래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싫은가? 한 전 대표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열애잖아요. 열애. 왜 이렇게 싫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들어오면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걸 지킬 수가 없다고 미리 공포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주요 당직에 있거나 당 대표가 되면은 정말로 3년 뒤에 총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박원석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누구 불출마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찍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이.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문제는 저희 당은요 항상 원내에서 뭘 찾아요. 그렇잖아요. 비대위원장도 원내. 그 107명의 이 A4 용지 안에서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혁신위원장도 요 안에서 찾고 그러다 보니까 구색 맞추려 보니까 원내 몇 명, 밖에서 몇 명. 똑같습니다. 그게. 뭐 장성철 소장이 잘 아시겠죠. 신한국당 공천일기 96년하고 뭐가 다르겠냐 말이죠. 그럼 이 당에 문제가 있는 거를 몰라서 혁신위원회를 띄우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센 얘기를 듣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지도부 구성이 이렇다면. 그럼 밖에서 누가 와야죠. 밖에서. 당 밖에서. 아니 제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나보고 내가 지금 원내대표예요. 김태현 원내대표야.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안 뽑아. 나 안 시키지. 안 뽑아. 가정. if. 아니 친윤이 아니라서 안 뽑힌다니까. if. 그러네. if 만약에 했어. 아니 대선 백서는 패배 백서는 너무 나보고 써달라면 나 30분 내에 써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하나 30분 내에 써주고 그냥 저기 무슨 아침에 살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사무실 쓰시는 분 저 광화문 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가지고 정권을 드릴 테니까 2021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1년 딱 권한 시한 정권 주고 당 정리하면 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혁신에서 나에게도 뭔가 정치적으로 피해가 와도 나 그 피해를 받을 만하다. 나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게 있어야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혁신 대상인 분이 혁신해야 합니다. 방송 나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국민의 미디어국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본인 아니 저는 당원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평론가니까 저를 자꾸 방심에 걸지 마시고 윤희석 전 대변인을 지금 당원이기도 하니까 걸으셔라. 해당행위예요? 타켓을 저로 하지 마시고 윤희석 대변인을 하셔라. 라고 건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직 이제 바닥을 덜 본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바닥을 봐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 좀 차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정권이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사실 한국 정치가 보면 여야가 교대되면서 그런 측면이 있긴 그게 약간 문법이었어요. 결국 상대방 실수가 내가 돋보이는 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과거에는 요행을 바래도 될 만큼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어요. 윤석열 3년을 거치면서. 아니 쿠데타를 하고 계엄을 했잖아요. 그걸 옹호한 정당이고 일부에서. 어제 사과했어요. 불법.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여전히 당권을 쥐고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 간단한 현실을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른 척하죠. 그러니까 저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김민석 후보 그 철회하라고 농성한답시고 어떤 분은 거기 가가지고 지금 바캉스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출마하려고 화보 찍는 거 비슷하게. 아니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당한테 최소한 제대로 된 야당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도 하라라는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겠어요. 그 신뢰도 저는 못 준다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들 저는 그 정치적 이성이 마비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 타짜님 말대로 저는 그래요. A4지에 있는 107명의 이름 내에서 본인들의 해법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한 게 대단한 일처럼 본인들끼리 자자찬하잖아요. 그게 그 수준인 겁니다.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7개월 걸렸구나. 이게 지난 박근혜 시절에 있어서의 탄핵을 겪었던 당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왜 나중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냐면 70몇 명 정도가 박근혜는 탄핵해야 된다. 바른정당파 당시. 그렇죠. 그래서 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다시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근 속에서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건 당시에 최소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고 그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희망이 없어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눈 가리고 개구라듯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을
그 권선동 전 원내대표의 1년이면 다 잊어라는 대상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상현이었죠. 죄송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1년이면 다 잊어라는 대상으로 아직도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 곧 있으면 1년 안에 국민의힘이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계 의원들이 소중한 거예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내란 동조 세력, 방조 세력 낙인 찍힐 뻔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 한 20여 분 정도의 국민의 희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좀 물도 주고 그래서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물병 맞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참. 그러니까 당분간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불법 겸 얘기했다가 물병 맞고 쫓겨나고. 근데 물병 던진 사람이 누구였죠 그때? 뭐 한 두 분 있다고 하죠. 그분이 지도부 아닌가 지금? 지금 현역 의원이겠죠 당연히. 의원총이었으니까 물병 1, 물병 2.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인데 지금 전당대회 이제 뭐 나올 만한 멤버들은 사실 뻔한데 그 사람들 실제로 그 의원들이 나오냐, 의원 또는 뭐 전 의원 원에 있는 사람 나오냐 안 나오냐거든요. 일단 장타짜. 네. 제일 궁금한 거 김문수 후보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그쪽에 계신. 김문수 후보 쪽에 김핵관한테? 핵관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같이 일을 보시는 분들이죠. 안 나온다? 이유는요? 그냥 경북도지사 쪽으로 많이 논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경북 진짜?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택도 없는 소리, 악의적인 소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재원 전 의원하고 저랑 좀 토론을 붙여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눌 수 있게. 그럼 뭐 이렇게 주제는 김문수 전 후보의 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데 국민의힘에 나가야 될 방향.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나와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당의 주도권을 놓칠 것 같다. 그럼 예를 들면 친윤 기준 저번에 후보 단일할 때 한 번 당했으니 그렇죠. 이번에 또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내 말 들을 것 같지 않다.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경원 의원은 이건 저는 정치적인 상상력인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친윤들이 이제 밀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요? 아니 정치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와야죠. 진짜? 그래야 이제 딱 친윤들이 밀면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야당 탄압하지 말아라. 이거 정말. 그러니까 더 나오는 거는 이제 정치인의 문법이자 근육이고 한덕수 같은 사람 못 나와요. 관료 출신이에요. 오히려 못 나오고.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가서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이번에 어제 10시간 조사 받았잖아요. 다 자백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은 다른 데로 다 미루고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만 지금 찾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사실은 뭐 당시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고 이런 식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 행보를 보면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계속 만나요. 경북지사 나갈 거면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왜 만납니까 지금? 그리고 전직 의원들 만나고 출마 행보죠.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견에 하나가 뭐 경북지사라도 하자 이렇게 무관에 몰려서 하느니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지지율도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전까지 대선 후보로 전국적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원들 눈에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가 이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인데 분위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친윤이 뭐 달가워하든 말든 저는 출마해서 당권 잡을 걸로 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 때도 본인 돈을 사적으로 좀 많이 쓰셨다 하더라고요. 정말요? 재산이 많지 않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다른 분들이 막 1억 쓰는 거랑 김문수 전 후보가 1억 쓰는 거랑은 이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후원에 열 수 있잖아요. 후원에 열 수가 있는데 그걸로 충당이 다 안 되니까. 밥값만 해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고심이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많은 걸 알려줬잖아요. 그거 충당이 안 될 거야. 충당이 안 돼. 그 정도로 충당이 안 되죠. 배추농사 투자에 충당이려면 한 10번은 열어야 될 배추에도 거고. 투자하고 겨울 김장철을 대비해서. 전당대 전까지는 수익이 안 나올 거였어요. 근데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나오는 쪽에 전 기울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은 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마지막까지 대선 후보자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본인이 의사 표시한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게 낫겠다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이고 뭐 그게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본인은 그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보다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는 게 나으냐 나에게 또는 나가면 될 것 같냐 이런 차원으로 고민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뭘 고민해요? 지금 이 당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원하고 있느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고민을 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당이 어떻게 가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도 결국 동화될 거예요. 센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맺지 못하고 가면 대중들은 안철수 의원도 이 비대위 이 지도부와 같이 가면서 전당대회 끝나서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휩쓸려 간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될 당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지난번 처음에 당대표였었던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당내 상황에서 당대표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성과가 없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당내 구조가 그러면 원내 구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뭐 전당대회 뭐 방식 바꿔라 뭐 의원들 뭐 불출마 선언 이런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위 말하는 실체가 모호한 당론이라는 걸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A4 용지라고 했지만 제 이 폰 안에 다 들어가요. 저희 당 107명 의원들의 의총에서 모아진 의견이 전체 당 구성원의 의견이라고 보고 지도부까지 패싱하면서 가는 이 의사결정 구조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오늘 당장 후보 등록하는 날이라고 하면 가능성은? 전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오늘이라면 전당대회가 8월 안에 열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휩쓸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 그러면 지금 나온 얘기대로 김문수다 나경원도 김문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죠. 한덕수? 그리고 거기 이제 신진도 들어가는 거죠. 친윤계 일부는 그 젊은 초선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요? 김용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안 나가기로 했구나. 그 가나다에서는 그 좀만 뒤. 김재섭 의원이요? 그러니까 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보면 안 나간다고. 근데 보면 이게 이제 뭐. 제가 영자 도윤이 얘기했는데 영자 도윤이가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이게 영자 도윤이 당으로 계속 돌아봤자 답이 없어요. 나경원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신인 나와서 누가 된들 여전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관저 앞에서 윤석열 보호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당 대표로서 지도부가 된다면 국민의힘을 버리지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혁신 외에는 국민이 살 길은 없다. 아니 장따짜. 진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친윤 의원들이 김재섭 의원 설득한다. 근데 김재섭 의원 오늘 저의 인터뷰에서도 안 나간다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설득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본인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굳이 우리가 다른 이유가 친윤 의원은 왜 설득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김재섭 의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도봉이에요. 김재섭 의원은 어떤 초선 의원의 이미지여야 다음에 도봉에서 그 후위를 기약할 수 있냐. 친윤 기득권과 싸우는. 그렇죠. 혁신이고 개혁이고 변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무슨 친윤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 그 지역구에서 끝이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김재섭 의원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친윤에서 그런 생각까지 한다. 그런 생각까지 한다. 그러니까 대표를 누구를 세워놓더라도 본인들 지지 기반이 당내에서는 굳건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자기대로 나오지. 못 나오죠. 왜요?
뭐라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구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자기들 나오면 되지. 한동훈 전 대표는 일정상은 나오는 게 100% 맞는데 여건이 0%예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내일 등록하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친윤들이 자기들이 못 나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지방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책임 몸빵 다 뒤집었어야 되는데. 그럼 뭐야? 그럼 남한테 책임 뒤집어질 사람 앞에 세운다는 얘기잖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렇게 해서 세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방패막이 하려고. 나는 뒤에 있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는데 그렇죠. 누구 저 앞에 뭐라고 할까 희생양을 세운다 이런 느낌이시란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저희 SBS가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속보로도 나오고 있는데 보도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 그러면은 3대 특검 중에서 강제 수사는 첫 번째예요. 법원에 영장 받은 거는 사실은 뭐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진 관련된 통일교 요쪽 우리가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삼부토건 관련해서 강제 수사 첫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김건희 수사는요 강제 수사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수사가 안 됐었잖아요.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가 됐던 거를 이첩받아서 특검이 하는 것이고 김건희 16개 혐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손도 안 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여러 번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시작일 뿐이다. 일단 알려졌던 의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소문을 근거로 주가를 띄웠던 그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요. 뭐 그게 첫 번째로 꼽힐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창업자인 조남욱 회장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오랜 동안 특수관계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있었을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어떤 특혜 비리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어서 확대되는 분위기네요. 수사가 좀. 기존에 뭐 도이치모터스나 건진 관련된 의혹이나 뭐 이런 게 우선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맞아요. 다 그렇게들 봤죠. 삼부토건 압수수색은 약간 특검이 의외의 카드를 뽑아둔 것 같아요. 그게 건진까지 갈 수 있어요. 삼부토건이요? 네. 왜냐하면은 건진 법사가 강릉에서 이제 건설업을 했거든요. 진짜? 네. 건설업을 했는데. 건진법사 강릉? 네. 하필 강릉? 강릉에서 그 건진법사의 고향이 강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특검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삼부토건의 하청업체를 건진법사의 건설업체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썰인 거죠. 삼부토건의 하청업체를.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본방 불가해서 저도 좀 썰을 좀 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삼부토건이 김건희의 그 아주 핵심입니다. 그건 저 건진법사가 건설회사를 했는데 강릉에서 했는데 1차 삼부토건의 1차 하청업체였다는 건 일단 설인 거죠. 근거는 있는 겁니까? 한복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뭘 그걸 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섞여 있고 엮여 있어요. 삼부토건, 윤건희, 뭐 건진, 알겠습니다. 국세청 오늘 최은순 각자 단독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서타자는 삼부토건 관련된 단독. 그다음에 저는 없습니다. 장타자는 저는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갖겠습니다. 강릉 단독. 건진법사 관련된 단독. 요거를 저희 오늘 본방 불가에서 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본방은 여기서 끝나지만 본방 불가는 계속됩니다. 서타자와 장타자 입이 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10분 동안 커피 한 잔 드시고 9시 5분에 유튜브 본방 불가로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타짜와는 본방에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